만나면 좋은 친구 M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 체크 이몽진입니다. 먼저 이슈 체크에서는 우범기 전주시장의 막말 논란에 이어 불법 수의 계약으로 도마 위에 오른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이슈 토론에서는 도내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비상이 걸린 상황과 해법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강동엽 기자와 함께합니다. 강 기자, 네, 우범기 전주시장이 당선인 신분이었죠. 지난달 20일이었는데 전주시의회 초선 의원들의 워크숍에 참석해서 막말과 욕설을 했다. 또 이 자리에는 전주시의회 직원들도 있었는데 어떠한 사건인지 그 경위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전주시의회 초선 의원 당선자가 무려 17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완주의 한 리조트에서 지난달 20일에 초선 의원 당선자들 워크숍이 열렸는데요. 밤 시간대에 우범기 전주시장 당시 당선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초선 의원들의 말로는 정책적인 토론보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앞세웠고 그리고 또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특히 반말과 비아냥 등 폭언을 했고 그 자리에서는 공무원도 있는데 공무원 역시도 폭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과연 65만 명을 대표하는 전주시의 단체장이 할 행동일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해했습니다. 네, 이처럼 파문이 확산되자 우범기 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사실을 인정했고 또 시의회를 통해서 재차 사과를 하기도 했죠. 네, 우범기 시장은 초선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거친 표현이 있었다. 또 이게 정책적인 토론하는 과정에서 목소리가 높아졌다라면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 카메라를 통해서도 시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며 사과하는 모습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네, 사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또 지난달 27일 그러니까 사건 이후 꼭 일주일 만에 민주당 중앙당 윤리감찰단에 출석해서 우범기 당선인이 조사를 받았죠. 조사는 또 어떻게 이루어졌고 절차는 어땠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자가 조사를 받기에 앞서서 이미 폭언 피해를 겪은 그 당선자들은 진술서를 통해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전달했습니다. 따라서 윤리감찰단에서는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자를 불러서 이 진술서가 과연 사실인지 그래서 부적절한 발언이 있는지를 따져 물었고요. 우범기 당선자가 이미 입장문을 통해서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당시 조사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윤리감찰단에서 조사 내용을 윤리심판원으로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범기 당시 당선인의 이제 소명도 있었고 피해자의 진술도 있었습니다만은 또 다른 인사에 대한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도 있었다는 이런 또 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그 초선 의원들이 당시 우범기 관련된 폭언 상황이 있었을 때 기자회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다만 당선자가 이를 직접 밝히긴 꺼려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술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윤리감찰단에서 아마 면밀히 들여다봤을 걸로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윤리감찰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과거 이상직 전 의원도 이스타항공 관련해서 횡령과 배임 혐의로 윤리감찰단의 조사 대상이 됐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민주당을 자진 탈당한 사례도 있는데 이번 사례와 비추어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그 윤리감찰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민주당 내에서 공수처와 같은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 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비위 사실을 엄정하게 살펴보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문위원들 간의 그 내용을 상의하고 이 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윤리심판원, 그러니까 당내에서 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이상직 전 의원이 첫 케이스였거든요. 조사 대상에 오른다 이런 소리가 들리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 민주당직을 내놨고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상당히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눈길이 쏠리고 있지만 여기는 국회의원이라든지 다른 사무처 직원들조차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을 알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 깊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공무원 노조도 그 과정에서 강하게 비판을 했고 시의원 당선자들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진정한 사과와 함께 당 윤리위원회의 판단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초선 의원들 역시도 그 공개 사과와 당 윤리위의 심판을 받아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실질적으로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4일 전주시의회가 개원하자마자 찾아가서 그 당시의 폭언 논란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노조는 우범기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이 우월적인 지위에 따른 그런 위치에서 이루어진 발언이고 직원들을 부속품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 이런 행위가 또다시 재발할 경우에는 뭐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러니까 강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우범기 시장의 취임 전부터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시의회와의 관계 설정이라든지 또는 시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게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정치적 파장까지 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뭐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의회를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고 우범기 시장 역시도 민주당이지만은 상당히 껄끄러운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 워크숍을 대상으로 한 초선 의원이 무려 17명이나 되거든요. 전주시의회 전체 의원이 35명인데 절반 가까운 의원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에서 그 같은 폭언을 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그분들의 마음을 얻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우범기 시장이 하려는 개발 공약들이 그 전주시의회나 이런 곳에 협조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런 폭언이 있었던 것도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점인데 이런 걸 봤을 때는 앞으로 이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겠고요. 한편으로는 우범기 전주시장이 당내 경선 때 좀 어렵게 통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신인 가점을 통해서 정말 어렵게 이 시장의 자리까지 올랐는데 이제는 나라 살림을 쥐락펴락하는 기재부 고위 공무원이 아니라 시민들의 마음을 얻는 시장인 만큼 좀 더 처신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전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당선된 이기동 의원 가족회사의 불법 수의계약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또 이 부분도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리 지방계약법상에서는 그 지방의원이 피감기관, 그러니까 지자체와 영리 행위를 할 수 있는 계약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분구조상으로 보면 이제 본인이나 가족회사가 지분의 절반을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이기동 의원회 같은 경우에서는 부친과 자신이 소유한 지분이 절반을 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2016년부터 전지시와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그 금액이 무려 7억 원이 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다고 보면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대상은 아닙니까? 이기동 의원이 지방 의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적용 대상은 됩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게 자신의 직무와 연관된 사적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법인데요. 근데 문제는 뭐 모든 법이 다 그렇지만 시행 시기가 문제죠. 이 법의 시행 시기는 올해 5월 19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불법 수의계약이 있었던 게 2016년부터 4년간이었으니까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 적용하는 기준과 또 시기 문제다 이 말씀이었는데 그렇다고 보면 전주시 의회 의원 윤리강령, 행동강령에 좀 관한 그 조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는 위반되지 않는지, 위반됐다면 조치가 취해진 건 없는지, 또 윤리위원회에 조치를 받은 적은 없는지, 자 어떻게 취재를 하셨나요? 그 말씀하신 대로 시민단체가 주목하는 점도 바로 그 점입니다. 그 윤리강령에 따르면 이렇게 자신이 지분을 많이 소유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자진 신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이기동 의원은 그동안의 주장이 자신은 2010년부터 경영에 관여를 하지 않았고 이 내용조차도 뭐 감사원 적발되기까지는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시민단체는 지금
지금 현재 10년부터라고 하니까는 벌써 3선, 4선까지 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 시간 동안 몰랐다는 것도 의아하고 과연 이것을 이 규칙에 따르면 이거 위반한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윤리특별위가 당연히 열려야 되는 사안이죠. 감사원 적발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윤리위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일단 11대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열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는 감사원 적발이 있었는데도 공천을 받아서 사선 의원이 됐고 사선 의원이 됐는데 그 이후에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그 여튼간에 지분을 갖던 회사는 수억 원의 그런 계약을 따낸 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자격 논란 속에서도 이번에 시의장으로 출마를 해서 또 압도적인 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몰표를 줘서 당선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부분도 정말 선뜻 이해하기가 힘든 경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 이기동 의원이 의장 후보로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자 상대편에서 그러니까는 비민주당이죠. 무소속 의원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정말 이런 상황을 개탄스럽다라며 이제 초선 의원이 많다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초선 의원에게 소신 있는 투표를 해달라고 호소를 했는데 결과는 이기동 의원이 27표를 받았고 나머지 무소속 의원이 7표를 받는데 그쳤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주당 그러니까 전주시의회 당적 구성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민주당이 29명이고 비민주당이 6명입니다. 그럼 이거를 대치를 해봤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몰표를 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네, 이기동 의장, 그간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 물론 이제 강동혁 기자도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윤리위원회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기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그렇게 자신이 윤리위에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장도 선출이 됐기 때문에 윤리위가 구성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윤리위 구성을 보면 이 윤리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냐가 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윤리위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상임위원장과 상임위 부위원장을 위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상임위와 부위원장들 선거를 했는데 다 민주당입니다. 그럼 아까 전에도 보였듯이 이미 다 감사원 적발 내용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동 의원을 밀어줬던 민주당 의원들이 윤리위에서는 다른 선택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윤리위에서 징계를 해봤자 가장 강한 게 출석정지거든요. 그럼 출석정지가 수년간에 이루어졌던 그 가족회사의 불법 수의계약을 모두 다 책임지고 가는 모습일까라는 것도 좀 의문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견제 기능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이것은 민주당 독점 체제에서 그동안 우려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주시 의회를 비롯해서 도내 14개 시군 의장은 물론 부의장까지 다 민주당 소속이어서 의장단을 견제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런 상황. 글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의회 기능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기동 의원의 사례를 볼 때 민주당 내에서 그러니까 지방 의원은 속된 말로 표현하면 자기의 그런 다음 이런 재선을 위해 3선을 위해서 그런 당의 논리를 따라간다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또 국회의원들에 따라서 이 국회의원들을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소신보다는 이런 당론에 따른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상당히 이게 지역의 삶 그러니까는 시민들의 현안보다는 당론에 치우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전라북도의 발전에는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겠죠. 과거 그 중앙당 사례를 보면 민주당이 그 다른 당의 그런 독선, 밀어붙이기식 행태를 봤을 때 후한무치하다 많이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앙당에서는 그렇게 비판하는데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이기 때문에 괜찮다? 넘어가도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민주당의 상당히 오만한 그런 자세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이거를 기회로 해서 시의원들도 개개인이 자성을 해야 되고 민주당 내에서도 시의원들이 개개인의 의사를 발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강동혁 기자 후속 취재 부탁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슈 토론 시간입니다.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하면서 지방 대학은 물론이고 지역사회마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여러 규제와 코로나19 상황 등이 겹치면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외국인 인재 유치 비상 대책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전북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이시죠. 원광대학교 박맹수 총장님, 그리고 이정우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상임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지방대학의 위기라는 말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신입생 충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대학의 존폐마저 걱정할 정도라고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상황은 어떤지. 네, 총장님. 올해 2022년도 대학 전체 총 정원이 47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입학 자원은 43만 명이어가지고 4만 명이 부족했죠. 그래서 지방대학의 평균 충원율이 89% 정도에 지금 머물고 있고, 작년 12월에 그 동아대, 부산 동아대 이동규 교수가 20년 내지 25년 후의 전망을 분석을 했는데 25년 후에 현재 385개 대학 중에 190개 정도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질 거다. 예.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전라북도 같은 경우 이제 전문대까지 포함해서 20개인데요. 20년, 25년 후에는 6개밖에 남지 않는다. 그런 예측이 나올 정도로 지금 학령 인구 감소 또 충원율 감소가 아주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네. 위원님. 예, 지금 이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이제 거리가 먼 대학들부터 이제 대학이 신입생 모집하기도 힘들고 또 대학은 이제 유학생을 어렵게 유치를 했지만 또 그 유학생들이 또 수도권에서 또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버리니까 그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중고에 봉착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방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시민들은 외국인 유학생 뭐 그렇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또 왜 중요한지 또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그 시급성, 중요도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대학의 역할은 뭐 지역에 있는 뭐 사람, 학생 또 들어올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 인재를 청년을 키워내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북 지역의 이제 대학의 이제 잠재적인 고객인 고등학교 숫자가 지난 10년을 보니까 2만 5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대학은 뭐 유학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우리가 봤다시피 학생들이 이제 대학에 학교 나오지 않으니까 그 주변에 상권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 상권이 그냥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지역의 경제 활력도 떨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사람이 떠나게 되면 또 지역 소멸은 바로 이어지는 것이죠. 네. 네, 총장님. 네. 뭐 대학 뭐 살림살이를 다 네. 하시고 학사 운영에 총 책임을 맡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네. 외국인 유학생 원광대학교도 많이 줄었고 많이 또 앞으로 줄었습니다. 그렇게 전망하고 계시죠? 네. 왜 지금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중요하냐면 좀 아시겠습니다만 14년째 정부에서 등록금 동결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실제 물가는 인상을 계속 해와서 국립대 같은 경우는 이제 물가 인상률만큼의 그 임금 인상을 해왔어요. 사립대는 게 불가능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학력 인구까지 감소돼서 입학 자원이 주니까 대학 경영에 결정적으로 지금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유학생을 많이 유치해서라도 좀 부족한 대학 재정, 그리고 이제 대학 재정이 돌아간다는 얘기는 이제 대학을 둘러싼 지역 경제가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지방 대학의 무슨 한 대학의 존폐 문제만이 아니라 그 대학과 연결돼 있는 지역 생태계의 활성화에 직결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그 건수가 많이 좀 줄고 있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결정적으로 지난 3년 전에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특히 이제 중국 유학생들이 많잖아요. 근데 중국은 지금 철저히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원광대학의 경우만 해도 3년 전에 800명 수준이었습니다. 네. 유학생들이 재학이. 근데 지금은 한 320명 수준으로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전체도 2020년에 한 5,100명 정도 수준에서 2021년 작년에는 4,600명, 그러니까 한 10% 이상이 감소됐더라고요. 올해는 아마 더 좀 감소됐을 것으로 그럼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감소 요인이 주된 요인이 코로나19 코로나19 상황입니까? 팬데믹이 제일 큰 원인이죠. 그 외에 또 원인을 찾아본다면요? 그거는 또 하나는 이제 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취업을 많이 희망하면서 오는데 취업할 기업들이 없으니까 많이 이탈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라북도 대학에 대한 유학생들의 선호도가 조금 낮아진, 거기에서도 한 가지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전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인 유학생의 의존도가 높은 대학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위원님, 네. 전국적인 상황과 비교해서는 어떤 뭐 차별성이라든지 어떤 특징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전북에도 그렇지만 이제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 그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기 유학생 뺏기고 난 후에 이제 오시는데, 그 유학생들이 입국할 때부터 이제 유학원이라든지 브로커들한테 금전적으로 이렇게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오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금전적인 압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말도 잘 구사를 잘 못하니까 이제 심리적인 압박도 있고, 그러한 요인 때문에 학업을 계속 유지하기가 사실 지방대학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대학은 학생도 관리도 해야 되는데 또 이제 유치도 해야 되고, 그렇게 그런 압박감에서 과연 이 대학, 지방 대학의 이제 존폐 위기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게 의문이 들죠. 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유학생들의 그 불법 체류율이 또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뭐 어떤 상황인지, 또 이들은 해당 학생들에 대해서는 또 어떠한 조치가 취해집니까? 예,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이제 불법 체류자 D2 유학 비자를 가지고 있는 유학생들의 불법 체류율이 2019년도에 2,851명이고요. 그래서 이제 한 2년이 지난 후에 한 3,400명이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624명이 이제 불법 체류를 했는데요. 유학 준비 단계에서 이제 그런 금전적인 문제, 압박이 있고 이러니까 아마 쉽게 이탈의 유혹에 일자리를 찾아 떠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대학은 또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 이제 단속의 대상이 되는 거죠. 네. 네, 총장님. 예. 대학에서는 뭐 이러한 사례가 어떻게 좀 그 네, 대별이 네.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대학이 이제 전형적인 지금 그 외국인 유학생 관리에 그 어려움을 겪었던 대학인데, 현재 320명 그 유학생을 저희가 전수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너희들이 어떤 애로를 겪고 있냐, 일명 한글 습득이 어렵냐, 아니면 수업이 따라가기가 어렵냐, 아니면 뭐 생활비라든지 학비 조달이 어렵냐, 아니면 취업이 어렵냐, 이런 전수조사를 해서 거의 맨투맨으로 지금 이제 그 불법 체류 이탈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희망사항이 취업을 그렇게 희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유학생들의 그 이탈, 불법 체류를 줄이려면 미리 그 눈높이 상담을 통해서
특히 취업 분야에 조금 대학이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배려를 하게 되면 그것이 현저히 낮아질 수가 있고 또 그게 이제 낮아지면 아무래도 선호도가 높아지니까 우리 전북 지역 전체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어떤 청신호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취업 부분에 좀 대학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가 일종의 이제 뭐랄까 협력 체제, 거버넌스 체제 같은 걸 구축을 해서 대응을 한다면 상당히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취업 말씀하셨는데 모든 뭐 산업 현장에 다 네, 해서 네.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네, 네. 주로 외국인 유학생들은 학교 근처에서 뭐 네. 취업을 할 텐데 네, 네. 어떤 업종에 주로 나가 있나요? 지금 이제 현재 유학생들이 처음에는 이제 어학연수로 오잖아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말을 구사할 수가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일면 이제 식당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또는 그 중소기업의 이제 단순 노동 이런 쪽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근데 좀 더 이제 학력을 신장하고 어느 정도 어떤 기능을 익히게 되면 그래도 일정 정도의 대우와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기업을 선호하게 됩니다. 근데 단순 직종의 지금 취업들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데 본인들이 희망하는 일정 정도 수준을 가진 이런 쪽은 아직 본격적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좀 도움을 주기 위한 거버넌스 체제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보도부서에서도 취재를 했는데 뭐 전주 시내 모 대학에서 또 학생들을 이제 네. 아르바이트에서 모집을 해가지고 네. 타 지역에 가서 또 며칠간 또 일을 하는 그런 그 네, 네. 불법 사례도 뭐 지적이 네. 된 바 있습니다만은 원광대학교 측에서도 뭐 외국인 유학생 뭐 네, 그런 네. 불법 사례가 뭐 없지는 않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2년 전에 그 뭐랄까 이렇게 한번 태풍을 맞아가지고 지금은 거의 이 불법 체류는 거의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3년 전에 한 1,200명 정도가 한꺼번에 몰려와가지고 갑자기 대응하기가 어려우니까 3년 전에는 뭐 한 40%까지 올라갔거든요. 불법 체류율이. 근데 지금은 뭐 한 10%대로 낮춰져서 많이 이제 개선이 됐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대학 혼자서 고민하도록 놔둬서는 안 되고 예를 들면 이제 출입국 관리소라든지 또 관련 교육부라든지 또는 뭐 광역 지자체라든지 또 지역 기업들이 좀 협력을 해서 전체적인 예를 들면 유학생 유치, 교육 또 무슨 연수, 취업 뭐 이렇게 좀 전체적인 순환 체계를 만들게 되면 모든 대학들이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29일이었죠. 원광대학교에서 영호남 지역 13개 대학이 참여해서 해외 유학생 유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네. 주로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이제 사실은 그 6월 29일 토론회가 지역에서 한 토론회였는데 영호남에서 13개 대학의 5분의 총장님과 그 국제교류처장님들까지 해서 아주 큰 행사로 이렇게 성황리에 개최가 됐는데요. 거기에는 2분의 큰 유공자가 계십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신 우리 이정우 연구위원님께서 사실은 그 거시적인 시각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유학생 유치를 바라보자. 어떤 그 단순한 노동력을 공급하는 그런 관점이라든지 대학 재정을 뭐 충당하는 그런 식의 이렇게 아주 단선적인 단편적인 인식에서 지역 경제 전체를 활성화하고 국가 차원에서 본다면 우수 인재를 유치해서 국가 전체를 활성화하는 그런 소중한 자원들이 유학생들이다. 그래서 그런 종래의 어떤 그 재정적 측면만 또 어떤 기술적 측면만 바라보던 그 유학생 정책의 관점을 큰 거시적으로 종합적으로 바라보자는 쪽으로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이정우 연구위원님의 공이 1등이고요. 그다음에 전주 이제 출입국관리사무소 강성환 소장님이 또 아주 1년 동안 뒷받침을 해주셔서 성대하게 열리게 됐습니다. 네, 총장님께서는 어떤 내용을 주창하셨습니까? 저도 이제 사실은 우리 이정우 연구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대로 그 유학생들을 그냥 거쳐가는 뭐랄까 뭐 이주자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이제 우리
한국도 뭐 경제적 수준이 세계 10위권 규모까지 올라와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국의 어떤 그 한류 같은 선호도 그러니까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젊은 세대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평소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정우 의원님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제시를 해주셔가지고 그야말로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불감청 고소원. 마음속으로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는데 그걸 딱 일깨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네, 이정우 위원님 네. 칭찬을 들으셨는데 네. 뭐 이 자리에서 기도 강연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해서 지역과 대학의 협력 방안으로 네.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사업단 구성이 필요하다 네. 네. 이렇게 네. 역설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네. 네. 어떠한 내용이신지 네. 어떠한 의미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이제 그때 강연에서 단기 전략과 중기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도 있으니까 대학에서 이제 유학생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법무부와 교육부에 가서 찾아가서 지방 대학의 이제 비자 면제, 비자 제한, 비자 발급 제한을 이제 대학에 대한 한시적으로 한 2년간 해제를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완화 조치를 좀 해달라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거는 이제 전북지역 총장협의회에 계시는 이제 총장님한테 발로 뛰어내셔야 된다. 그냥 앉아 계시면 안 된다. 그냥 중앙부처를 찾아가시라. 물론 이제 그렇게 하려 그러면 대학도 자구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협의회 산하에 이제 유학생 유치 관리 사업단을 만들어서 유치도 공동으로 대처하고 이제 관리도 출입국관 사무소라든지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유치를 할 때 대학에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좋은 인재가 못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외에 가면 해외에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원도 있고 코이카도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협력도 하고 출입국 관리 공무원들하고 합동으로 또 현장에 가서 현지에 가서 또 사람을 데리고 온다 그러면 유치에서부터 이제 학사 관리 그다음에 또 졸업 후 취업까지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사업단을 만드시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기 전략은 좀 이따가 말씀드릴 그 지역 이민 비자에 관해서 말을 할 때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지방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했는데 네. 정부의 규제는 어떤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2012년도에 이제 정부 법무부나 교육부에서는 이제 대학들이 유학생을 유치하려고 경쟁적으로 이제 유치를 하다 보니까 뭐 이탈도 많이 생기고 그렇게 하니까 대학에 이제 관리 책임을 지라 하고 이제 이렇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는 관리와 통제하려고 하는 그 심리는 이해가 갑니다만 대학 혼자서 그것을 이제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불체를 가지고 이제 그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규제를 해버리면 지금 코로나 같은 사태에 오면 사실 대학 혼자서 그걸 감당해내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단기 방안으로 먼저 한시적으로 한 2년간 뭐 코로나 기간도 있었으니까 2년간 그 규제 자체를 정지를 해서 해제를 해달라. 그것도 안 된다면 그게 정말로 안 돼서 이제 완전한 뭐 해제가 어렵다면 불체율 좀 심사 기준을 완화시켜달라. 그 이야기를 이제 여기 지역에서 이야기하지 말고 직접 교육부하고 법무부 찾아가서 실무자들하고 의논을 하시라. 이제 그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네. 네, 총장님 어떤 규제가 있습니까? 또 구체적으로 대학에 이제 지금 불체율, 불법 체류율이라고 그러는데요. 과거에는 5%를 초과하면 네. 비자 제한 대학으로 지정해서 어학연수생, 학부의 유학생, 뭐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입학 이것이 다 제한돼 버리는 굉장히 좀 가혹한 그런 기준이었는데 이것을 좀 현실적으로 높여달라. 5%를 뭐 한 10%나 15% 정도로. 그러면 이제 구제되는 대학이 많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가장 이제 시급한 규제 완화
내용 중에 하나는 불법 체류를 계산한다든지 그 비율을 좀 현실에 맞게 특히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으니까 그것이 이제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어학연수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어 능력을 와서 익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저 학생마다 조금 그 성취도 차이가 있을 텐데 이걸 일정 기준으로 해가지고 몇 프로 이상 이수를 못하면 또 뭐 이렇게 제한해버리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런 이제 어학연수 이수율이라든지 불법 체류율의 비중을 조금 더 현장에 맞게 대학의 현실에 맞게 조금 완화해달라. 이게 이제 가장 큰 규제 완화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걸 이제 규정하는 것이 그 교육 국제화 역량제라는 겁니다. 4년마다 이제 그 법무부하고 이제 교육부가 기준을 정해가지고 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에서 평가를 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4년 동안 해서 인증을 받고 난 뒤에도 1년마다 체크를 해가지고 또 그냥 취소해버리고 제한해버리고 하는 이런 정도로 좀 사실은 매우 가혹한 그렇죠. 지금 제도거든요. 그래서 네. 올해 아마 초에 네. 교육부하고 법무부가 이제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그 총 전국에 이제 37개 대학에다가 이제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개 대학교 학교 과정에 18개 대학교가 이제 지정 대상이 됐고요. 19개 이제 의학 연수 과정이 그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제를 받게 되는데 이제 그런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니까 내년에 당장 유학생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닥치는 거죠. 네. 이 의원님, 지역 이민 비자가 그 중에서 뭐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죠? 예, 그 지역 이민 비자는 이제 제가 6월 9일 날, 6월 8일 날 서울의 대학교에서 이제 그 세계인의 날 기념 이제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제가 법무부에다가 판넬이네요. 제안했던,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이제 이게 이제 지역 경제 활력의 촉매로서의 민정측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제가 그날 발표를 하면서 법무부에다가 제안했던 내용인데요. 지역의 민정책 개발 연구소는 이제 이 외국 지금 이제 그 보시면 지자체장이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이 이제 발급해 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한국에 이제 관심을 갖고 한국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 지역에 이제 필요로 하고 수용 가능한 사람들을 유치를 한다. 그러면 이제 지자체장이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이 이를 심사해서 이제 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 기간 심사 자기가 이제 여기 이제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업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영주권을 줄 수 있도록 영주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한국에서 이제 지역 주민의 지역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총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듯이 유학생을 우리가 데려와서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고 체류 기간이 지나면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인재로 육성이 됐으면 거기에 이제 정주하고 또 정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된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 자원의 새로운 경제 주체로서 우리 지역 발전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 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지금 법무부에서도 이제 제안을 받고 아마 조금 이렇게 시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정부 부처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서 좀 움직이면 정부도 움직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이민정책개발연구소에서는 또 대학원에 또 정원을 조정을 해서 외국인 유학생을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대학 정원 조정은 이제 총장님께서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니까 말씀을 해주시고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측면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지금 대학에서 특히 이제 수도권 비수도권의 대학들이 지방 대학들이 이제 유학생들을 데려올 때 아시아 지역에 겨냥해서 이제 유학생을 모집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출신국을 좀 다양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지금 아프리카라든지 이제 중남미의 그 출신의 유학생들도 사실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한류의 영향도 있긴 하지만 우리 그 아프리카나 대학에 이제 많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유학생들이 들어와서 우리 학생들하고 함께 공부를 한다 그러면 지역에서 글로벌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글로벌이라는 것은
글로벌 인재라는 것은 다양성을 인지하고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시야를 넓혀서 좀 다양한 국 출신국의 그 유학생을 유치를 했으면 하는 게 이제 저는 대학에다가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총장님, 대학원 정원 조정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외국인 유학생을 단순히 뭐 데려오는 것보다는 취업하고도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 보완 장치가 뒤따라야 될 것 같은데, 네, 총장님 그렇습니다. 의견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제 저도 유학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한국으로 지금 유학으로는 아시아, 아프리카, 제3세계 쪽 학생들을 보면 그쪽 나라에서 보면 우수한 인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는 하여튼 유학을 와가지고 교육을 받고 가버리는 그런 관점의 유학생 유치가 아니라 우수 인재가 오고 있다. 그 우수 인재를 우리 지역 사회의 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또 국가 전체의 어떤 우수 인재 유치라든지 이런 관점으로 우선 이제 유학생 정책을 바라보자는 것이고, 거기에는 한 3가지로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단기 유학이 있는데요. 단기 유학은 이제 그 자매 대학들끼리 교환 학생, 대체로 짧게는 한 3개월, 길게는 6개월, 조금 1년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그 단기 유학생 유치 중에 아주 단기로 일주일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학생들이 이제 아주 좋은 인상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학부나 대학원을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환 학생 제도라든지 단기 연수 제도로 우선 활성화해야 된다고 봐지고, 이제 학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어 능력을 익혀야 되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세종학당을 이제 원광학원 산하에서 해외 몇 개 지금 이렇게 같이 공동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어 능력을 익히게 해서 이제 오게 하면 이제 학부 유학생 유치도 가능하고, 이제 대학원 같은 경우는 역시 지금 대한민국이 IT 쪽에 가장 지금 앞서가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과감한 정부의 어떤 규제 완화가 돼가지고 정원 자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해주면 특히 지방대학의 경우는 좀 활로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위원님, 인구 감소 또 지역 소멸의 위기 시대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민 정책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선진국 사례는 어떤지 혹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사실은 이제 지금 총장님 말씀에 조금 더 보태자면 그동안 이민 정책은 관리와 통제의 관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학생이나 인력이 들어오면 그냥 체류 기간 지나서 그냥 돌려보내는 그런 구조로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민 정책의 관점을 바꿔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발전, 지역의 지속 가능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이민 정책이 다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호주라든지 카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 밀도가 낮거나 인구 감소가 되는 지방 정부들은 연방 정부와 협력을 해서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 1990년대 이후에 제조업이 붕괴되면서 라스트 벨트에 있는 도시들이 경제가 붕괴가 되고 이러니까 하니까 이제 자구책을 마련한다고 이 도시에서 이제 내놓은 캐치프레이즈는 이민을 지역 경제 활력의 촉매로 쓰자. 여기 이제 자기들 이제 해서 그 도시들이 예를 들면 디트로이트나 볼티모어 같은 도시들은 포용적 이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해서 유학생을 포함한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많이 나아졌고요. 문제는 이제 이어타고 있는 일본의 경우는 1970년 이후에 감소하는 지역, 거기는 이제 표현이 과소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과소 지역에 대한 그 지원을 위한 특별법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지원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저활력 사회, 잃어버린 30년이 이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일본은 정부 정책이 이민 정책을 받지 않는다, 이민 정책을 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기조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역 이민정책 개발 연구소가 추구하는 것은 일본과 다른 길을 한번 가보자. 그래서 우리가 좀 적극적인 이민정책, 들어온 이제 유학생이나 인력들이 지역의 자원으로
지역의 인적 자원으로 또 인재로서 우리 주민이 될 이렇게 새로운 구청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하는 그렇게 이제 설계했으면 좋겠다. 네. 아니 그것을 이제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학령 인구 감소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지방대학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활력을 주고 또 지역 활성화의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